정부가 오늘 총리 주재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앤다는 게 골자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이길 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린이 학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의 학대율이 굉장히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 만 2세 이하의 어린이 학대에 대해서 이제 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시는 어떻게 되고 그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전국에 있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우리가 17번 건강 뭐랄까 여러 가지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요. 접종을 받지 않거나 또 혹시라도 이것이 이렇게 의료기관에 1년 동안 안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네네. 찾아내서 우리 읍면동 공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실제 상태가 어떤 것인지 멍은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게 또 학대 의심이 되게 되면 바로 112로 신고를 하고 또 혹시라도 이게 아동이 없는 경우도 때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서비스 연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이 학대나 빈곤 같은 이유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을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잘 자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미 학대를 피해서 나온 건데 원가정 복귀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잘 보셨습니다. 사실은 학대가 1년에 보통 3만 7천 건 정도가 되게 돼 있고 한 3천 명 정도가 계속 이렇게 그 원가정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든지 간에 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친척집이라든지 또 쉼터라든지 또 이렇게 위탁 가정에 일단 분리를 해놓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원가정에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정 연락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또 부모들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봐서 이게 만약에 그 원가 들어갈 만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는데요. 보통 복귀율이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잘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사례를 나누어서 이제 분리 관리한다는 방침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동 중심으로 저희가 정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대 비율이 15% 정도로 이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도 좀 집중해서 관리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좀 관리할 방침인가요? 예,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한 80%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 있는 분들이 사실 친분부들이 많이 이렇게 학대를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가정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계속 부모님들을 상담하러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괜찮게 되면 이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돼 있는데요. 혹시라도 원가정이 갔다 하더라도 또 다시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잘 살고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정책이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직접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은 부모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이들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세 자녀인데 21살, 23살, 14살인데 아직까지 그게 신고가 안 돼가지고 전혀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아마도 99.8% 정도가 사실은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출생을 하게 되면 그 병원 기관장이 읍면동에서 이 사람이 낳았다는 것을 바로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출생신고를 보통 한 달 동안 하게 돼 있거든요. 한 달에 하게 되면 괜찮은데 안 하게 되면 다시 신고를 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그 의원에서 병원
그 읍면동에서 바로 신고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야만이 한편으로는 학습도 할 수 있고 접종도 받을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꼭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99.8%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에서 출생을 났습니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0.2% 정도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뭐 미혼모나 또 학생이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비책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사실은 0.2%가 있다 하지만 그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집에서 낳기도 하고 또 조산사가 예. 오는 경우도 많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그 한 달, 1년에 한 100건 정도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신림동에 있는 저 베이비박스에 있는 주사라 공동체도 다녀왔었는데요. 예. 상당히 좀 뭐랄까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아기를 낳기를 꺼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호 출산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익명으로 출산을 준비하고 만약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그 우리 아이에 대해서 바로 저기 그 읍면동에서 신고를 하고 나중에는 가장 갈 수 있는 입양 기관으로 보내는 그런 좋은 제도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입양 아동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입양 기관 중심에서 관리를 했다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진다고 보면 될까요?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입양이 한 25만 건 정도가 있었고요. 한 16만 건 정도가 사실 해외 입양이었었고 네. 지금도 한 400명 정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 네. 60% 정도는 국내 입양이고 나머지는 해외 입양이 되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동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방책인 건지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4개의 큰 입양 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입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입양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간혹 보게 되면 우리가 해외 입양을 갔는데 국적이 취득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제도가 이렇게 잘 완비가 되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거 없이 바로 가더라도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 2001년부터 제도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고 잘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입양 아동 문제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보호 대상 아동 문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이들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직접 나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법정 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들의 사정이 어떤가요? 예,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보호 아동이 있는데 약 12% 정도 있는 아동들은 사실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제 필요하냐고 그러면 병원에 입퇴원할 때라든지 또 학교 전학할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탁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내가 이걸 잘 애를 보고 있다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지자체가 그것을 후견을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위탁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그 권한을 들여가지고 전학이라든지 병원 입퇴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통장 개설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 공공 후견 제도를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정신적 고통, 우울증 같은 걸 호소하셨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 우울해하는 측면도 있고 특히나 발달 지연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료비나 의료 서비스 지원도 더 늘린다는 계획이시죠? 예, 늘려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3월 28일 날 대통령께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저출산 고령자 기본위원회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추가,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 2세 이하에 대해서는 그 입원비 또 수술비 그건 전액 지금 무료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5%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우리 그 상당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전체 한 16% 정도 상당히 우울증에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18세 이상만 이렇게 우울증 검사를 했었는데 사실은 6세 이상도 상당히 우울한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우울증 실태 조사를 6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잘 해서 잘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가 25만이 안 되게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0.78명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출산율을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한 25명 애들을 잘 키우는 것도 이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잘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길 1차관과 아동정책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